장례식장에 막내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도 단 한 번 얼굴조차 보지 않았죠. 장남은 말했습니다. 그놈은 진짜 자식도 아니야. 딸은 울면서 외쳤습니다. 우리 가족에서 지훈이는 이제 끝이야. 그런데 며칠 후 공개된 유언장 한 장이 이 가족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전 재산 100억 원 전부를 막내 아들 이지훈에게 상속한다. 순간 정적. 장남은 주먹을 쥐고 일어났고 딸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왜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지만 말이죠.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수첩 한 권 속 손잡아줘서 고맙다는 메모 하나가 모든 진실의 시작이 될 줄은. 그리고 막내에게만 남긴 유언 편지. 그 안엔 세상을 떠나기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조용히 단 한 문장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아, 너만은 날 원망하지 않길 바란다. 그날 이후 이 가족의 오해와 상처, 그리고 잊고 지냈던 아버지의 진심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유산보다 더 소중했던 그 마음, 그리고 결국 한 사람의 조용한 사랑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받기 설정 부탁드립니다. 막내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감도는 조문실. 검은 상복에 눈이 퉁퉁 부은 장녀 희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위독하다고 연락했는데도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장례식 첫날에도 옆에 있던 장남 현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놈은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지요. 제멋대로고 속 썩이기만 하더니 마지막 인사조차 안 했잖아요. 희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 지우는 그날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정호. 평생 철강 회사 하나로 부와 명예를 일군 단단한 분이셨습니다. 가족에겐 무뚝뚝했지만 책임감 하나로 모든 걸 버텨오셨던 가장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몇 달 전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상에 눕자 가족들은 하나둘씩 병문안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현수는 항상 아버지 힘내세요라며 양복 차림으로 병실을 들락거렸습니다. 장녀 희정은 종종 반찬을 싸와 식사를 도왔고 둘째 형도 진료 기록을 챙기고 병원비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지우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입원하고 3달, 지우는 연락 한 통 없이 조용했습니다. 지훈이는 애초에 철이 없었어요. 희정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가장 어린 지우는 갑자기 세상의 뒤편으로 밀려나듯 조용해졌습니다. 장남은 회사에, 둘째는 유학에, 희정은 시집살이에 바빠 누군가 지훈을 돌봐준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막내는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집을 나갔습니다. 서울에서 음악한다고 떠돌던 그 아이는 결국 아버지와도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안 나타났으면 그냥 우리 인연 끝난 거예요. 희정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지훈이냐? 현수가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모자를 벗은 남자. 확실히 막내 지훈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엔 밤을 새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왜 이제야 왔냐? 현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안 왔잖아. 그게 자식이냐?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녀 희정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어요. 와봤자 뭐해요. 다 끝났는데.
지우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 검은 뿔테 안경에 굳은 표정. 그는 그 사진을 보며 한참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작게 속삭인 지훈. 그 순간 조문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은 향을 피우고 절을 한 뒤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장남 현수는 누나와 형제들과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지훈이는 연락 한 번 없었어. 그런 놈이 이제 와서 뭘 하겠다고. 그러게요. 우리 셋은 매주 병문안도 가고 간병도 나눠 했는데 막내는 병실 문턱도 안 밟았잖아요. 누구도 지훈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장을 확인하러 와주시겠습니까? 장례가 끝난 날 지훈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병실이 있던 병원을 조용히 찾았습니다. 입원 기록이 남아있는 병동. 문 앞엔 새로운 환자의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매주 자신이 몰래 다녀가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를 외면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언장 공개를 앞둔 날, 가족들은 변호사 사무실 근처에서 마주쳤습니다. 지훈이 넌 오늘도 그냥 들러리나 설 생각이면 돌아가. 첫째 현수는 차가웠습니다. 지훈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형, 나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유언장 확인은 가족 모두가 함께 해야죠. 내가 아들이라고? 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안 왔잖아.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은 아버지 손 언제 마지막으로 잡아봤어요? 현수는 움찔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형은 늘 바빴잖아요. 양복 입고 와서 잠깐 얼굴 비추고. 그게 전부였죠. 뭐라고? 누나도 반찬만 놓고 가셨고, 둘째 형은 간병인 불러놓고 10분 앉아있다 나가셨고. 지훈의 말에 모두가 굳어졌습니다. 난 매주 퇴근하고 왔습니다. 밤에 조용히 들러서 아버지 손잡고 책 읽어드리고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희정이 화를 냈습니다. 우린 간병일지 다 확인했어. 내 이름은 단 한 번도 없었어. 맞아요. 간병인이 기록 안 했거든요. 내가 부탁했어요. 우리 가족들 오해할까봐.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훈은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암 진단받고 말이 없으셨을 때 그날 눈물 흘리시던 거 봤습니다. 그냥 그 눈물 보고 아무 말 없이 손만 잡았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버지가 매번 또 왔냐고 하시던 게. 누나 희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여러분한테 더 미움받을 것 같았어요. 괜히 생색내는 것처럼 보일까봐. 말도 안 돼 진짜냐? 둘째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한 번도 잘했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근데 병원에서만은 다르셨어요. 처음으로 고맙다고 하셨거든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날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없고 항상 큰형한테만 기대고. 그래서 집을 나갔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날 미워한 게 아니라 그냥 다가갈 방법을 몰랐던 거란 걸. 누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장례식에도 왜 안 온 거야? 지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게.
그게 마지막 일까봐. 그래도 와야 했잖아. 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 병실 밖에 있었습니다. 계속 창문으로 병실 안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들어가진 못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실망시킨 마지막 사람이 될까봐. 그 순간 조용히 듣고 있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호님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 막내 아드님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유언장을 수정하셨죠.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는 아버지께 마지막까지 남은 진심을 전한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그 누구보다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그토록 외면했던 가족, 가족이 그토록 미워했던 지훈, 그 오해의 실타래는 이제 하나씩 풀릴 준비를 마친 셈이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 가족들은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법률사무소에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장남 현수는 무겁게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오늘 무슨 말이 나오든 난 인정 못합니다. 그 뒤를 따라온 둘째 형과 장녀 희정도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지우는 별말 없이 묵묵히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사무실 안 고급스러운 원목 테이블 위엔 유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 박진호는 서류를 정리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두 오셨군요. 지금부터 고 이정호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유언장의 첫 줄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정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유언을 남긴다. 장남 현수의 시선은 유언장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차가운 표정 뒤로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본인의 전 재산은 막내 아들 이지훈에게 모두 상속한다. 그 순간 조용하던 방 안에 거센 숨소리와 함께 의자에 삐걱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요? 현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희정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가렸습니다. 지훈이에게 전부요? 박 변호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유언장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자산이 이지훈 씨에게 상속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병원비 다 냈어요. 병문안도 매주 갔고. 그런데 그 자식은 장례식에도 안 왔잖아요. 현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아버지를 외면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연락 한 통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희정도 울먹이며 항의했습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혹시 강요받은 거 아닙니까? 변호사 박진호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언장은 병원에서 의사의 입회하에 작성되었고 녹취 및 서명, 지문날인이 모두 정식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한 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혼란과 당혹스러움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지훈아, 너 알고 있었어? 둘째 형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는 그런 결정을 하신 거지? 현수는 허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고인이 남기신 개인 편지입니다. 이지훈 씨 앞으로 남긴 것이지만 가족들 모두 함께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지훈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편지를 펼쳐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혹시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오해할 수도 있겠지. 아버지가 마지막에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편지를 남긴다. 내가 병원에 처음 입원했을 때 말없이 병실로 들어온 내가 손을 잡아줬던 날을 기억한다. 그날 내 손이 따뜻해서 괜히 눈물이 났다. 아무 말도 없이 책을 읽어주던 너의 목소리는 내 마지막 위로였다. 나는 평생 무뚝뚝하게 살았고 너에게도 너무 많은 말을 아끼며 살아왔지. 그래서 너를 멀게만 느꼈을 거다. 하지만 너는 항상 곁에 있어줬단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 이 결정을 통해 너를 위로하고 싶었다. 너만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게 하고 싶었다. 사랑한다. 지훈아. 편지가 끝나자 방 안은 숨조차 쉬기 힘든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희정은 눈물을 흘렸고 둘째 형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편지를 두 손으로 가슴에 껴안았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지훈의 침묵이, 그리고 진심이. 유 원장과 아버지의 편지가 공개된 다음 날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충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남 현수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는 감정 속에서 그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것들이 부정당한 기분이었고 동시에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한 걸까? 현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은 늘 맞이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믿고 있었지만 정작 아버지 곁에 있어주지는 못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한편 장녀 희정은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도 매주 병문안을 갔고 반찬도 해드렸고 간병인에게 당부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의지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지훈이었다는 점이 마음을 쓰리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한 번도 내색하신 적 없었잖아요. 희정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억울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날 이후 조용히 아버지의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제일 좋아하시던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그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 유원장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훈은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형들이 누나가 오해를 했던 건 맞지만 그래도 그동안 노력하셨던 분들이에요. 병원비도 간병도 마음도 다 들이셨는데 그 모든 걸 내가 가져도 되는 걸까요? 지훈은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다시 꺼내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필체, 아버지의 말투.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가족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형, 누나. 저 내일 저녁에 다 같이 뵐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다음 날 저녁 조용한 한식당의 별실. 지훈은 먼저 와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수, 둘째 형, 희정이 순서대로 도착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하고 무거웠습니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다.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들이나 누나나 다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 거죠. 희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편지 감동적이었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줄 몰랐어. 둘째 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너도 참 힘들었을 텐데 혼자 짊어진 게 많았겠구나.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제가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작성한 서류입니다. 유산의 일정 부분은 가족들에게 나누고 나머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까 합니다. 순간 모두의 눈이 지훈에게 향했습니다. 재단? 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처럼 외롭고 힘들었던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도록요. 현수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그걸 제일 기뻐하셨을 거야. 희정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너 아니었으면 우리도 아버지 마음을 끝까지 몰랐을 거야.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엔 식탁에서도 말이 없던 형제들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주고받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아버지가 왜 마지막에 그 선택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로 묶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라도 진짜 가족처럼 지내보자. 며칠 후 지우는 아버지의 병실이 있던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는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마주할 용기가 없어 병실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들어가야 하는데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아도 그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틈 사이로 들린 아버지의 기침 소리에 그는 더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희미한 조명이 켜진 병실,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훈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해요. 근데 저는 매주 이 병원에 왔었습니다. 그저 몰래 보고만 갔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알고 있었다. 그 한마디에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말 안 해도 내 마음은 느껴졌다. 내가 내 손 잡아줬던 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위로였다. 지우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절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도 말이 없었을 뿐이지 마음은 늘 저를 보고 계셨던 거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게 실수였다. 내가 그때 몇 살이었더라. 7 그때부터 나는 너를 제대로 안아준 적이 없더구나. 아버지. 지우는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손 따뜻하네요.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병실 안은 잔잔한 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내 인생의 마지막은 너로 인해 따뜻했다. 고맙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옆에 있을게요. 그 말에 아버지는 미소를 지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 아버지와 지훈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지훈은 병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엔 더 이상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지만 그때의 손길과 눈빛은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병원 침대 옆 서랍 속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에 지훈이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그 안엔 날짜와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지훈이 다녀감. 몰래 병실 창문 너머로 보고 갔음. 작은 그림자였지만 분명 그 아이였다. 지훈이 오늘도 왔다. 손에 책이 들려 있었다. 들어오진 않았지만 복도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왜 그 순간 눈물이 났을까? 지훈은 수첩을 꾹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구나.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가슴에 안고 병실 창밖으로 조용히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뒤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작은 컨퍼런스홀. 따스한 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는 이른 아침, 가족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조용히 모였습니다. 현수는 붓으로 마지막 휘호를 완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정호 장학재단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새겨지네요.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도와주고 싶어 하셨던 학생들, 이제 우리가 그 바람을 대신 이어가야죠. 무대 뒤편, 희정은 손수 준비한 국화꽃 장식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전 11시 개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깃든 현판식과 함께 수십 명의 손님들이 모인 자리엔 조용한 웅성임과 기대가 흘렀습니다. 지훈은 무대 앞으로 나아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 이정호님의 막내 아들 이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말끝마다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유산을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이, 그분의 신념과 사랑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서툴러 종종 오해를 샀고 그중 가장 큰 오해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조용히 웃으며 지훈은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수, 둘째 형 희정,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놓친 것들을 되돌리고 싶어 하셨고 그 마음을 저희는 이 장학재단에 담았습니다. 앞으로 매년 어려운 형편의 청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현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형으로서 한동안 막내에게 오해와 분노만을 가졌던 걸 반성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아버지의 진심도 지훈이의 진심도 모두 사랑이었습니다. 현수는 손에 들고 있던 액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손수 써두었던 마지막 메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조용한 아이가 나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청중들 사이에 잔잔한 울음이 번졌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음이 오가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희정은 조용히 지훈의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지훈아, 아버지 돌아가신 후 이렇게 가족이 모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저도요.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도 지금 우리 모습 보면서 웃고 계실 거야. 둘째 형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이정호 선생님께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그날 밤 지우는 홀로 재단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장학금 신청서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 한쪽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잘 보셨죠? 그는 사진을 향해 작게 웃었습니다. 이름 하나만 남기신 게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이름은 따뜻한 의미로 남을 거예요. 밖에선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빗소리 속에서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진심과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산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호 장학재단이 설립된 지 반년이 지나고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훈과 그의 가족들의 삶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매주 수요일이면 장학재단 사무실에서 학생들과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학비 걱정으로 꿈을 접으려 했던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아버지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다면 이 아이들을 참 좋아하셨겠죠. 어느 날 한 여학생이 면담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작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어른을 만났어요. 이정호 선생님, 그리고 지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훈은 그 편지를 곱게 접어 아버지의 수첩 사이에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록하던 메모장, 그곳은 이제 새로운 기억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장남 현수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던 중견 건설사의 일부 수익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저도 누군가의 어깨가 되어줘야겠네요. 둘째 형은 지방에서 작은 독서실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이정호 문고. 아이들에게 책을 사랑하게 만드는 공간. 아버지가 가장 원하셨던 게 이런 거 아니겠냐? 희정은 병원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노년층 환자들을 돌보며 때때로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처럼 말은 없어도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족들이 다시 하나의 마음으로 움직이며 보낸 시간들은 무엇보다 값진 유산이 되어갔습니다. 예전처럼 명절 때마다 서로에게 눈치를 보며 식탁에 앉는 일이 줄었고 작은 일에도 웃음이 터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은 모두 함께 아버지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산길을 따라 올라간 그곳에서 모두 조용히 자리를 정돈하고 한참을 묵념했습니다. 지훈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저희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 덕분에요. 현수가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늦었지만 감사드려요. 희정은 눈물을 훔치며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가족들은 납골당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의 미소와 지훈이 들고 있는 작은 액자 속 아버지의 웃는 얼굴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재단 사무실에 혼자 남아 조용히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롭게 자신이 쓰기 시작한 수첩을 놓았습니다. 첫 장에 적힌 문장. 진심은 언젠가 닿는다. 그게 하루가 되든 30년이 되든. 지훈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봄비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외로웠던 그 시간들,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시간들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학재단 창립 1주년을 앞둔 어느 날 지우는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오래된 수첩을 펼쳐 들었습니다. 바랜 종이 위엔 정갈한 글씨들이 시간의 결을 따라 또박또박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 마지막 빈 페이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펜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빈자리는 제가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장학생 중 한 명이 자신의 첫 월급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자신처럼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꿈꾸셨던 세상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우는 수첩을 덮고 손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한 권의 오래된 기록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장학재단은 첫 번째 졸업생 배출을 맞이했습니다. 조그마한 기념식이 열렸고 많은 이들이 고 이정호 씨의 이름을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현수는 축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자리를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남긴 뜻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희정은 눈물을 훔치며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말수는 적으셨지만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까지 이어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네요. 재단 기념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조용히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나무 아래에서 지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엔 이 길을 혼자 걸었는데 지금은 다 같이 걷네요. 둘째 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도 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이미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해요. 말없이 책임지는 법도, 묵묵히 지켜보는 법도. 그들은 낙엽이 바스라기는 길을 걸으며 오래된 기억과 새로운 시작이 겹쳐지는 순간을 함께 음미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재단 홈페이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안녕히 주무세요. 남겨주신 것들 저희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의 눈가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가을비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의 마지막 장. 당신의 진심은 끝내 모두에게 닿았습니다.